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연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 전환 수순으로 들어갔고 민주당은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요. 한동훈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였는데 오늘 오전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불법 개혁을 막아낸 건 진짜 보수의 정신, 또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퇴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오늘 사퇴 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홀로 당 지도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당원 당규상으로도 최고위원이 사의하는 경우에는 비대위원회를 두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오히려 사퇴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마 본인이 여기서 물러날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여러 가지 발언 내용들은 사실 매우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가치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어떤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또 일각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단 내란의 혐의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권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막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주장 자체는 크게 어떤 부적절함이 없는데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았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짧고 굵은 사퇴의 면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주장을 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사퇴의 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중심 문장은 보수는 불법 계엄을 막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감하시는 보수층 일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해서 얻은 득표가 45%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그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누가 대변할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인데 이번 탄핵 표결에서도 찬성 대 비찬성 이 비율을 보면 한 1대8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 탄핵에 찬성하거나 또 계엄에 반대한 이분들의 여론이 대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그나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메워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측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데는 없었다. 근데 다만 굉장히 크게 한동훈 대표가 패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을 하나 지적하자면 시점의 문제예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탄핵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이 되고 일주일 만에 204표 간신히 넘겨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함으로써 마지막 막혀있는 그 고비를 넘어서는데 한 힘이 됐다. 이 점은 충분히 공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차피 당내에서는 소수파로 전락을 했고 앞으로도 내부에서 싸운다면 긴 싸움이 될 텐데 당 대표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탄핵이 가결될 즈음에 그때 사퇴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더 여운도 크고 본인도 앞으로 더 크게 정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버티다가 내려온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내가 계엄을 했느냐 내가 찬성 투표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특히 계엄했느냐보다도 내가 찬성했느냐 내가 투표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해준 거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그 국민들한테도 맥이 풀리는 일이다 이런 점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오늘 사퇴하기 전에 이 선택은 상당히 아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래서 국민의힘은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권한대행을 맡아서 비대위를 구성할 텐데 벌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번째 비대위 어떤 식의 비대위가 꾸려져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는 물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이 비대위원회는 바로 다시 해산이 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니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바로 60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즉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당을 어느 정도 그냥 관리하는 수준, 전국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아마 당이 여러 가지 뭐 법안 처리라든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에 조금 중심이 전 쏠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당의 경선 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 됩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물론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뭐 당장 벚꽃 대선이냐, 뭐 장미 대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때 가서 룰을 정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대선을 좀 준비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보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비대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따라서 상당히 중립성과 균형성이 중요한 비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친윤 위주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뭐 친윤이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는 그런 무게감이 있다면 저는 비대위만큼은 그런 어떤 계파의 색깔이 없는 좀 당의 원로라든지 아니면 중립의 지대에 있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뭔가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탄핵만큼 막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크게 좀 들린다. 그것이 마치 뭐 중간 이상 정도 되는 수준의 의견인 것처럼 좀 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탈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좀 약간 격앙돼 있고 조금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와중에 비대위원회가 또 하나의 뭐 친윤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로 선출된다면 저는 더더욱 민심을 잃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개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돼서 공정하게 좀 당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바람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할까? 네. 일단 짧은 비대위나 관리형 비대위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대위가 가능한데 네. 지금 일정이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가 되긴 하지만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안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까지 당권 레이스까지 펼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에 과도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대위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대위는 어떤 색깔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색깔을 강하게 뿜을 수 있는 비대위, 강하게 좀 당의 행사를 하고 이 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좀 정치력이 강한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될 확률이 높다. 예전에 뭐 이렇게 관리형 인물이라든지 관료 출신이라든지 학자 출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윤주진 평론가님 견해 동의하는 것 중에 이제 친윤 비대위가 되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윤계도 지금 상당히 부적절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탄핵에 반대를 했다. 뭐 그거는 표결의 자유로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층이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여러 통계를 따져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에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탄핵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의를 국회의원들이 충실히 한다면 그러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뭐 제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발언들이 당의 원로 중진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국민의힘한테 영영 족쇄가 될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족쇄들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비대위로 구성을 하는 것밖에는 국민의힘한테는 활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죠.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여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 단어 때문일 거예요. 이제 여당은 없다, 일당 이당뿐이 없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슬릴 수도 있는 단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이름을 썼는데 굳이 그렇게 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과도기적인 성격은 맞는데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대통령은 일단 있는 것이죠. 그런 약간 어정쩡한 국면인데 그냥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았다. 국정안정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괜히 뭔가 과도정부 같은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럼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오래 길게 갈 정당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 지금 또 결박을 해서 같이 묶고 있는 행위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평이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현재 행정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 상태에서 원래 강요들이 권한을 대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국회의 권력은 민주당이 너끈한 다수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 권력이 뭐라 할지라도 혹은 행정 권력이랑 여당이 합동으로 압력을 가해도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뭐 특별한 기구 구성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 수준에서 원활하게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현재 누가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걸 따지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정안정협의체. 저는 지난 8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담화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야당에서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어떠한 권한으로 정당이 여당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 위헌이고 또 제2의 내란 확장이다. 이런 아주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또 다시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주도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월권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여의도 대통령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오해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확히 국무총리가 그 권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은 국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입니다. 여야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법적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지금 현재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를 좀 약간 뭐랄까요? 좀 포위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다소 좀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국정을 주도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정부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와중에 뭐 이재명 대표 오늘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서 뭐 명칭을 뭐로 하도 상관없다. 또 주도를 여당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인데 일단 근데 민생과 경제에 좀 포인트를 두자라고 하면서 추경 얘기를 하니까 이 추경 부분은 아니 그때 예산을 다 깎아놓고 추경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또 이제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근데 민주당이 삭감만 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여당과 정부의 큰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협상이 또 타결이 안 된 측면 또 너무 임박해서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 임박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걸 그냥 전면적으로 다 깎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이걸 삭감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수달 동안 그냥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무책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경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겠죠. 국민의힘도 정말 여당이라면 그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추경 예산을 뭐 얼마나 긴급하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떠나서 당장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긴급 상황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보다는 방법이 잘 안 찾아져서 문제면 문제지 찾아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합의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들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추경을 제안한 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조금은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예산 편성권의 고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독자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결국은 독자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예산들은 임의로 삭감하고 다시 본인들이 늘리고 싶은 예산은 추경을 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치인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추경은 정부의 상당한 그 고유의 예산 편성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국회가 찬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아주 소극적인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하면서 국가의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에게는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것 또한 역시 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추경을 처음 편성하려고 했다면 왜 애초부터 본인들이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했던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간 화풀이 성격으로 삭감 예산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이렇게 추경으로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부권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즉 양곡관리법 등 단독 법안의 거부권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권한만 현상 유지 성격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권한대행 체제의 취지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고 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총리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면서 일부러 대통령과의 좀 불화를 부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입법 남용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권한대행일지라도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민주당도 판단한다면 애초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한 법안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충안을 마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굳이 거부권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좀 입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기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어디까지 가능한가? 네, 법안 거부권 행사는 사실 가능하기로 치면 그냥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했고 마침 또 그때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능한가의 측면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다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선택과 이런 정무적 판단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미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정도가 찬성을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거를 굳이 재의결 요구를 해봤자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설령 3분의 2 정도의 국회의원이 좀 그만큼은 찬성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거나 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구별을 해볼 만한 게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행정부의 좀 지속적인 정책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란 상설 특검법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 지지도 높고 의원들이 이미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애매하게 좀 걸리는 것이 결국에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양곡관리법하고는 다른 것이 어떤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은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 여론이 높았고 그걸 믿고 야당도 통과를 시켜왔는데 이 부분을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격양될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약점이 있죠. 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유력 용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법안에 좀 이 부분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부분이 좀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 이걸 좀 수정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이 법안은 예전에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파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뭐 부분 수정을 할지라도 사실 계속해서 국민들도 촉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시국에 더군다나 이 특검법, 영부인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행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되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보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전국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났어요. 2배 이상 벌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양쪽으로 이 지지율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첫째는 일부 계엄을 좀 옹호한다든지 계엄까지는 옹호하지 않더라도 내란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아마 중도층이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은 매우 이제 격앙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탄핵을 막지 못했느냐, 왜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는 자꾸 탄핵을 찬성하느냐라고 하는 또 약간 전통 지지층에서의 또 이탈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지지층을 잃어버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탄핵 정국을 반사 이익을 좀 누리는 측면이 있고 또 조국 대표가 12일에 대법원 선고를 받음으로써 또 양당에서 이제 이 민주당으로 다시 야권의 지지층이 좀 결속되는 그런 형국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어떠한 제스처를 취한다 할지라도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계엄을 해제하는 데는 동참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이냐 아니면 탄핵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속에서 그 약간 혼란을 빚었던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아주 좀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지지율을 보고 국민의힘이 그릇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우려가 드는데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지지율이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박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런 사태가 와도 최소한 20몇 %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봐 우려가 되고 사실 현재 국면이 또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어서 보수 표심들이 새누리당한테 실망을 하면 그쪽으로 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방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데도 방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이없는 현실이긴 한데 그렇게 또 방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다음 대선은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보수 신당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여기서.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7, 80%는 국민의힘이 거의 완전히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ARS보다는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당층이 ARS에 비해서 전화 면접에서 더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럼 무당층 중에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투표를 기권하시든지 민주당을 그래도 찍든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가든지 이 정도의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25% 이거를 어떤 철옹성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것이 분당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도 이제 본인의 생각, 정치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당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대선의 어떤 일정과 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다음 대선이 있고 선거가 코앞에 있으면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혹은 탄핵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균등하게, 함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분당을 좀 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설 비대위라든지 차기 지도부가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마치 배신자처럼 낙인 찍고 이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정치인들, 특히 그중에 대권 주자들은 이 당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꼭
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탈당해서 독자 노선을 걸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묻고 가야 된다. 이 묻고 간다는 것이 있자, 뭐 없던 일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는 다시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배신자냐, 누가 수구 보수냐 이런 식의 서로의 낙인 찍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필패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계파 갈등을 좀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자중자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이 파면이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으로 바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보수의 구심점이 될 만한 대권 주자가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좀 뭐랄까요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면서 다시 보수 정치권은 춘추 전국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조국 대표가 마침 이제 수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쏠림 현상은 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전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대표, 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뭐 야당이긴 하지만 범보수로 분류될 수 있는 뭐 이준석 대표. 저는 이러한 또 기라성 같은 후보군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친다면 그 또한 흥행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음의 구심점은 누구 한 명의 유력 주자가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나 누가 되든 하나가 된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40% 조금 넘는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당선된 이유가 바로 이 보수권, 중도권의 후보들이 다 분열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어떤 플랫폼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보수한테는 유리한 국면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봤고 여권의 구심점은 그럼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구심점이 지금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일단 당분간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쪽에서 힘을 갖고 리드를 할 텐데 뚜렷한 대선 주자가 또 친윤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친윤 쪽에서도 대선 주자를 좀 찾아보자라거나 뭐 또 좀 그때는 또 각기 흩어져 가지고 대선 주자를 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커 보이고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 새로운 주자가 또 나온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있던 인물로 또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또 좀 뭐랄까 의혹도 받고 있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받고 있는 주자들도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가 됐고 저는 국민의힘이 글쎄요 이번 다음 대선이 될지 다다음 대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가게 되면 또 밖에서 대선 주자를 찾게 될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내부에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고갈돼 있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자성을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념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동질화 현상이 심해졌어요. 2020년, 2024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비영남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영남 중심이 되고 중노년 중심이 되고 남성 중심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안 나오는 배경으로 가고 있는데 당내에서 지금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안 나타나고 당의 저변이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근본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야권으로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엔 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체 주자를 뽑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주자는 보이지 않고 자력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딱 그게 뭐 삼김 삼총리 이런 말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자력으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이기려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나가는 주자가 있으면 한두 명 정도의 추격 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6명이나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게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그것도 여론의 지지 이상으로 이 재판부 그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국에 글쎄요 민주당의 한편에서는 친명계에서도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로 그냥 가거나 이게 사법부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오히려 이제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부재 상태가 될 경우 그때는 친명계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이쪽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더 유력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스타일의 정치인들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물론 이제 이름은 익히 알려진 인물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비주류에서 이걸 역전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계속될 것이냐? 당분간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대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전 2심 선고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633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무리 늦어도 한 2월경 3월 초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만약 1심과 똑같은 그런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다음 대법원 선고는 이게 법률심, 즉 사실관계에서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와도 비슷한 사례인 것이죠. 만약에 2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당이 뭐 몇백억을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면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 심판으로 그만두는 것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저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어떤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불안감이 팽배해진다면 분명히 야권에서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회의가 헌법재판소 오늘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접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쟁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채울 때까지 심리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이 국헌문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화폰으로 주로 통화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아주 정확한 물증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즉 진술과 정황에만 기대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고 수사기관의 향방을 좀 더 지켜볼 것인가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쟁점 사항은 네.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딱히 뭐 헌법적 쟁점이라든지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대하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보다는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재판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걸로 보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분들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헌법연구관 TF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몇 명을 인력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로 주로 실무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아가서는 그러면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당장에 이거를 토론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예, 그거를 언제쯤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윤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형사법정이 또 진행이 될 텐데 그쪽을 봐가면서 혹은 나가서는 그 헌재의 심리를 정지시켜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는 헌재대로 출발할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이거는 평론가 입장에서도 좀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또 아실 거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당사자들로서는 또 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또 이렇게 경찰까지도 모두 이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소환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예상하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찰도 소환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공조본도 소환을 해라 이런 이제 두 기관이 동시에 지금 소환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아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에 가는 것이 나에게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공조본에 있고요.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만을 좀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아마 검찰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검찰은 이 기관 자체의 어떤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좀 뭐 소위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더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을 염두에 두고 더 세게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 혼란을 국민들도 되게 답답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자 갖고 있는 증거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수사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수사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빨리 이게 좀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윤 대통령도 어디를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란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공조본에 가서 일단은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과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쪽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해서 그쪽을 선택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꽤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반대일 거라고 봐요. 윤 대통령이 검찰을 가게 되면 검사 자리에 앉게 되나요? 아니죠. 반대편에 앉게 됩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본인이 검찰권이 어느 정도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검찰이 편해가지고 간다. 오히려 더 불편할 겁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예전에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봐줄 의사가 전혀 없는 사실 이 내란죄 수사 말고도 네.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봐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쪽으로 출석하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전략들을 보면 불응 전략입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통치 행위론을 펴고 있는 것은 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논리를 대고 있지만 첫 번째 방화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통치행위론이고 이건 전면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 변호인단 구성이 덜 끝났다 이런 부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지연 전략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수순을 짜놓은 것이 경찰과 검찰일 것이다. 지금 경찰과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체포나 구속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서 차례차례 차곡차곡 소환 요구를 하고 불응을 확인하고 이걸 그냥 수순으로 거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종합했을 때는 소환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거의 0%다. 예, 결국에 체포 구속으로 바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내란이나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하지만 또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특검이든 수사든 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와 구속의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 되고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 판단하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헌재 역시 탄핵 심판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헌재가 전원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저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려면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야 되고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내란의 의도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목소리가 나와요. 물론 그게 다 목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의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이 결정이 된다면 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재판을 가게 돼서 유죄를 받는다면 오늘날 탄핵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말했던 국민의힘의 이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기득권은 아마 국민의 엄청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살아남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 또 거기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들을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신 용서를 받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된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들은 네. 배제하고 똘똘 뭉치겠다. 지금 그 찬성하는 분들이 요번에 12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2명이 굉장히 가볍고 만만해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봐도 그 12명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큰 비중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탈해버린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는 거거든요. 이탈한 층까지 다시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핍박을 한다면은 이 당은 글쎄요 보통 이제 유럽 사회에 보면은 극우 정당이 한 10% 20% 이렇게 나오는 데가 꽤 있는데 그런 정당으로 전락을 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선거 제도라든지 정치 구도를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쪽에서도 저는 한 의석을 절반 정도밖에 갖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 예전에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사실 그때 탄핵이 어느 정도 말끔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2번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또 5년 지나면 다시 정권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